네, 지금부터 97회 전산세무 2급 문제 3번 부가치세 신고와 문제 5번 원천징수에 관한 전산자료 입력 실무시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3번의 부가치세 신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풀이할게요. 다음 자를 보고 이번 연도 1기 확정 신고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말 것. 자, 거래처는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수출 실적 명세서가 나오게 되면은 쉬운 문제이죠. 크게 이변이 없다면 이 문제는 그냥 점수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뭐가 중요하냐? 아시다시피 그렇죠. 환율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전산에서 이 환율을 넣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공부 시기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할 때는 선적일이 원칙이죠. 선적일 날에 환율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적일 전에 환가의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환가일의 환율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좀 쉽게 정리한다면은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서 빠른 날의 환율을 따라가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선적일과 환가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날짜를 비교해 가지고 빠른 날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부터 보니까요. 선적일과 환가일 중 누가 빠릅니까? 선적일이 빠르죠. 동그라미. 그래서 얘는 뭐다? 환율도 선적일의 환율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은 그럼 어떻습니까?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서 이번에는 환가일이 빠르죠. 그럼 환가일의 환율인 1080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선적일과 환가일 중 선적일이 빠르죠. 그래서 얘는 뭐다? 예, 이게 파운드입니까? 그쵸? 예, 1파운드당 1110원. 얘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준 환율을 어느 환율로 정할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은 선적일과 환가일 중 빠른 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서 클릭하시고요. 지금 1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4월에서 6월까지 놓으시면 되고 그대로 신고번호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할게요. 130412, 그 다음에 044589, 그리고 X. 자, 선적일자가 있는데 이거 조심하세요. 이 선적일자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환가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니까 이 날짜를 적어버리는데 이 날짜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선적일은 얘들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선적일자를 적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선적일은 언제입니까? 2021년도 0406이죠. 자, 통화 코드는 어떻습니까? 일본 돈이죠? F2 누르고 일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환율 적어야 되는데 지금 환율은 우리가 구했죠. 그렇죠? 얘를 적으시면 되는데 994원 적으시면 안 되죠. 왜요? 무조건 전산은 1N당으로 따진다고 했죠? 100N이 아니죠. 1N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1N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994원 우리나라 돈에서 일본 돈을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994 나누기 100N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994 나누기 100, 9.94가 나오겠죠. 그래서 1N당은 9.94원이니까 여기다가 9.94원을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외환은 그대로 얼마? 30만 N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없죠? 거래처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거래처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과 영국을 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130510 011 460X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적일은 2021년도 얘기했죠. 선적일을 적으셔야 돼요. 0518. 절대로 이 금액, 이 날짜 적으시면 안 돼요. 이 날짜 적어야 돼요. 환율만 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쵸? 계속 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코드는 F2 누르고 미국 적으시면 되고요. 환율은 자, 빠른 날이 환가일이었으니까 1080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외환은 그대로 몇 달러? 6만 달러 따라가시면 되고요. 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도 마감하겠습니다. 영국은 130642514704 X 선적일은 2011년도 0630이죠.
자, 통화 코드는 F2 누르고 영국 가시면 되고요. 자, 영국은 환율이 1파운드에 얼마? 1110이었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가 75,000파운드니까 이렇게 적으시면은 8,325만원 나오겠죠. 끝입니다. 거래처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했으면 다 했으니까 ESC 빠져나오시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2에 누르고 현시간부로 1번 수출 실적 명세서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번 연도의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우리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는 나오고 있죠.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기타 신고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불러오는 데이터 값을 무시하고 새로 입력할 것. 자, 이런 거는 뭐 무시하시면 되고요. 자, 새롭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매출 자료가 있고 매입 자료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지를 보면서 입력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 신고 누락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가산세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물론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일단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가산세 구할 것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되고, 자, 기타 사항을 보니까 세운계환세 국세청 발급과 전송은 제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세운계환서 발급과 전송에 관련된 가산세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전자신고세 공제를 받기로 했답니다. 그럼 이거는 10,000원을 여러분들이 꼭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부가세를 확정 신고한 날은 언제이다? 2022년도 1월 20일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 확정 신고를 한 날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가산세를 구할 때, 그쵸? 미납 일수 같은 것들을 좀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매출 자료부터 입력할 건데요. 자, 전산 띄우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면 되겠죠. 2기 확정이니까 당연히 날짜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 자료부터 입력할 건데요. 문제를 좀 보시죠. 첫 번째, 전자세운계환서 발급 과세 매출액이 있죠. 2억 3천에 2,300. 자, 쉬운 거죠. 자, 세운계환서 발행하면은 매출에 세운계환서 가셔가지고요. 얼마? 2억 3천에 2,300 입력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직수출했는데, 자, 이 금액이 4,500이죠. 자, 직수출은 0세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0세이니까 당연히 영세로 가셔야 되는데, 직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 세운계환서를 발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타로 가야 되겠죠? 얼마? 4,500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은 다 끝났고요. 자, 매입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전자세운계환서 이제 발급한 과세 매입액이 있는데 9,900인데, 자, 이 중에서 공급가액 1,000만원만큼은 공장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대금이고요. 나머지가 재고자산 상품 매입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거죠. 전자세운계환서 우리가 수령했는데 세운계환서 수치분 가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1,000만원이 기계니까 고정 매입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1,000만원하고 100만원을 입력해주고 9,000에서 1,000만원 빼야 되겠죠. 그럼 얼마? 8,000만원만큼을 일반 매입에다가 적어라 그 얘기죠. 상품은 일반 매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8,000만원에 8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를 입력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카드 매입한 게 있다, 그렇죠. 법인 신용카드 매입이 있는데 공급 대가가 뭐예요? 금액이 크죠? 크니까 뭐다? 예. 원래 한자는 이게 아닌데 그냥 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크니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라야지. 800에 80이죠. 자, 본사 사무용품 매입액이니까 고정자산 매입은 아니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어디 가면 되는 거죠? 네, 매입세액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인 카드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 매입액에다가 얼마? 800에 80을 적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는 예정신고 누락이죠. 지금은 확정인데, 그쵸? 예정신고 때 미처 우리가 신고하지 못하고 누락한 직수출 금액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요 300만원만큼을 어디에다가 예정 누락분은 자, 예정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수출은 매출이니까 매출의 예정 누락분 7번 자리에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거 보이죠? 여기에서 매출에 자 어디에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직수출이니까 이것도 영세의 기타. 그쵸? 직수출은 영세율 세원계산서 발행 안 하니까 기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죠? 네, 300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에 있는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세원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전송되었으니까, 자, 이 내용은 크게 뭐 문제가 없죠. 가산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전자신고세액공제 받기로 했으니까 10,000원을 공제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신고하였다. 이 말 나오면은요, 무조건 여기 있는 라인 아무 때나 클릭하셔가지고, 오른쪽에 54번. 꼭 기억하세요. 전자신고했다 그러면은 전자신고세액공제에다가 10,000원을 무조건 넣어주셔야 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언제만 가능하죠? 확정신고 때만 가능해요. 환급도 됩니다. 근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정 때는 안 돼요. 확정 때만 되는 거예요. 꼭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세를 확정신고한 날은 1월 20일입니다.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다 했죠. 다 했는데, 자, 그대로 이제 나오시면 안 되고요. 한 가지,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게 있었기 때문에, 가산세는 고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때 누락한 내용을 보니까, 직수출. 자, 직수출이면 영세죠.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 하나를 누락을 했죠. 그럼 이때 붙는 가산세는 뭘까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시 가산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구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하지만, 10%짜리 일반 과세 매출이나 일반 과세 매입을 누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고 불성시 가산세, 납부지원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일반적인 10% 누락은 없기 때문에 신고 불성시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없고 3번에 있는 영세율 과표, 신고 불성시 가산세 얘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직수출 과표가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0.5%를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전산에 여러분들 가산세 구할 때는요. 알고 있죠? 26번에 있는 가산세 클릭하면은 가산세 명세 나오죠. 여기에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시 가산세에다가 클릭을 해서 300만 원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누락한 거에 대해서 0.5% 가산세인 15,000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그런데 절대 이거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15,000원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5,000원에서 다시 뭐죠? 감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감면율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부가세 확정신고한 날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누구랑 이제 판단을 하느냐? 2기 예정 신고가 있었겠죠. 그쵸? 그럼 2기 예정 신고는 언제입니까? 7월에서 8, 9, 9월달까지니까 2기 예정 신고는 보통 언제까지 신고입니까? 10월 25일까지 하죠. 그래서 여기에 아무런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10월 25일 날 예정 신고를 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음 연도 1월 20일 날에 확정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월인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12, 1이니까 3개월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그쵸? 근데 1월 25일 날이 3개월이 딱 되는 날인데 1월 20일 날 신고했으니까 3개월 이내가 되겠죠? 그쵸? 근데 한 달은 넘었죠? 그래서 뭐다? 1개월 초과, 그쵸? 3개월 이내 신고시인 75%만큼을 감면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5% 곱한 15,000원에서 다시 이게 죄송합니다. 감면율이 아니고요. 1 마이너스 감면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감면율이에요. 그래서 75% 감면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럼 100%에서 75% 감면 받으면은 몇 프로입니까? 25%죠. 그래서 25% 곱하면은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5,000원에서 25% 곱하면 됩니다. 그럼 15,000원에 25%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3,750원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 정답은 3,750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쵸? 자, 추가적인 간세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풀이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없죠? 자, 이상으로 2번 문제도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자, 다 했으면은 이제 ESC 빠져나오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 누르시면 현시간부로 부가지수에 대한 풀이 내용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원천징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문제 5번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사원 권예원 여성이죠. 체크. 입사일자는 이번 연도 7월 1일이고 국내 근무하고 있고요. 사원 등록 코드번호는 101번으로 등록을 하고 권예원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 공제 여부에다가 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코드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자, 신규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천징수에 사원 등록으로 우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면 101번 권예원 씨가 없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101번 적고 이제 권예원 씨를 새롭게 등록해 달라 그 얘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예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고 조금 크게 할게요. 그리고 주민번호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권예원 씨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890-123이고요. 2548-754 되는 거고, 자, 입사일자는 이번 연도, 그 다음에 7월 1일 날이 되겠습니다. 자, 내국인하고 이런 경우는 뭐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뭐 주소라든지 이런 건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생략하시면 되고, 지금 이분은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 생산직 여부는 그냥 프로만 여러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을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양가족들을 모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쌤 편의상 여기 있는 본인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빠까지, 그쵸? 이분들을 다 먼저 여기다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도 일시정지를 하시고요. 전체를 입력을 하고 난 후에 풀이 해설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이 바뀌는 동안 권예원 씨와 그 부양가족의 연말관계 그리고 주민번호까지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주민번호 입력하면은 연령은 그대로 나오니까 이 연령 참고해서 연령 제한 판단하시면 되고요. 문제 나와 있는 비고란의 소득을 보면서 소득 금액 제한까지 판단을 해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예원 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원 씨는 일단 본인이죠. 본인은 무조건 기본 공제는 되죠. 본인은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 없이 기본 공제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추가 공제를 봐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일단 경로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 공제 되는 건 없고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뭐가 있죠? 부녀자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뭐 배우자가 있느냐, 그렇죠? 두 번째는요, 배우자가 없다면은 그 본인이 기본 공제 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이제 세대 중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건데 보니까는 배우자가 있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여성이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얼마? 3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총급여로 자꾸만 착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총급여가 아니에요. 종합소득금액이에요. 그러니까 2배사 근년기 알고 있죠? 이 6가지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총급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원 씨는 비교를 보니까는 총급여액이 3천만 원 돼 있죠. 그러면 총급여액은 소득 금액이 아니죠. 소득이죠. 왜?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서 경비를 빼는 거잖아요. 근데 총급여는 어차피 근로소득이니까 근로소득 금액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야 돼요. 근데 어차피 지금 총급여가 근로소득 공제를 빼기 전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총급여가 3천만 원이라면 계산해봤자 3천만 원 이하이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부녀자 공제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만을 구한다고 한다면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뺀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원 씨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럼 이 총급여가 얼마가 돼야 된다? 수업 시간 얘기 드렸죠. 4,147만 588원 이하가 되어야만 근로소득 공제를 뺐을 때 정확히 3천만 원 이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총급여가 3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부녀자 공제는 되는 겁니다. 체크 1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인데, 자, 배우자는 일단 연령제한은 없죠. 근데 뭐가 있다? 소득금액 제한이 있는데 총급여가 7천만 원이죠. 그럼 총급여가 7천만 원이면은 총급여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니까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가 돼야 돼요. 소득금액으로 따지면은요. 소득금액으로 따지면 이때는 150만 원 이하이죠. 그런데 500을 넘었기 때문에 배우자는 나한테서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 그대로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아버님 계신데요. 자, 아버님은 일단 연령은 60세 넘으셨으니까 연령제한은 통과했죠. 그러면 소득을 봐야 되는데 아버님 소득은 복권 당첨 소득이 50만 원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잖아요. 자, 우리 분리과세 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소득금액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러면은 이 분리과세 소득은 그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그거 다 못 외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좀 잘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만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건데 쌤은 일단 세 가지를 추천하고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그쵸? 요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자,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소득만, 그쵸?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알바. 그러니까 알바들은 어차피 한 번 일하다가 가버리면은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분리과세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서 복권 당첨금, 그쵸? 그래서 복권은요, 50만 원이 아니고 뭐 1등 걸려가지고 뭐 10억, 20억이 걸린다 할지라도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금을 떼고 세금 관계를 끝내니까 소득금액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일용직 근로소득, 복권 당첨금 이 세 가지는 분리과세로서 소득금액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럼 아버님은 일단 공제가 되나요? 그렇죠? 예. 있어도 소득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복권 당첨 소득금액은 분리과세이다. 그러면 60세 이상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가 되는 건 있습니까? 일단 장애인 아니시고 경로자 아니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제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 계신데 어머님 손미영 씨는 지금 연령에서 이미 그 제한에 걸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은 연령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60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구태성 누굽니까? 아들이죠. 자녀인데 자녀의 경우에는 지금 소득이 없죠. 소득도 없고 4살이니까 당연히 뭐다? 20세 이하로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쌤 이거 자녀세액 공제 이거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되죠. 왜요? 우리 자녀세액 공제는 몇 세부터? 7세 이상, 20세 이하까지만 되는 거죠. 6세까지는 안 돼요. 이유는 그렇죠. 자녀 수당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다음 이제 권우성입니다. 오빠인데, 자, 오빠는 일단 20세 이하 60 이상이 아니니까 연령전에서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는 미고란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됩니다. 일단. 그렇죠? 대신에 조금 소득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오빠는 나한테서 기본 공제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20세 이하 60 이상을 찍으면 안 되고요. 장애인으로서의 기본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찍으시면 되고, 장애인 찍으면은 추가 공제까지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대신에 장애인 복지법이라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장애인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건 아셔야 되겠죠.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통과는 되지만 혹시 오빠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었다면요, 그때는 나한테서 공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거 여부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어머님하고 아버님, 이 수업 시간 때 얘기 드렸죠. 어머님, 아버님은 참고로, 그렇죠,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도 나한테서 공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라든지 자녀의 경우에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공제가 됩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아버님, 어머님은 이제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한테 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는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유학이라든지 어떤 공부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경우는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모님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 내용을 마치고 1번 문제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ESC 빠져나오시고, 자, 이제 2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번 연말정산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연말정산 문제 풀이 앞서가지고 간단하게 연말정산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좀 건너뛰어가지고 문제 풀이로 바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암기사항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령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암기하셔야 되겠죠. 5가지 주요 항목, 보의, 교기, 신, 요 5가지는 연령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연령제한은 20세 이하, 그 다음에 60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애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금액 제한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돼야만 제한에 걸리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은요,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으로만 본다면 얼마입니까? 근로소득 금액으로 본다면 15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고 있죠? 자, 먼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연령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는 사람이 아픈 거기 때문에 연령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교기신은 같이 외우세요. 이 세 개는 연령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제한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항목별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료입니다. 자,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한도는 연간 100만 원인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장애인 전용 보험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별도로 이제 한도 100만 원 해가지고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산에 입력할 때 일반 보험료하고 장애인 전용 보험료하고 구분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이제 전액 공제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본장 65 난 기억하셔야 되겠죠.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 난임 시술비. 자, 이때 경로자는 65세 이상이에요. 가끔씩 물어봅니다. 70세 아니냐고. 그 70세는 인적 공제에서 추가 공제의 경로자가 70을 의미하는 거고요. 70 이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의료비에서의 경로자는 65세 이상입니다. 절대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 그 다음에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 이런 것들은 공제 안 되죠. 다만 치료를 위한 성형수술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약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요, 보약은 공제가 안 되지만 치료를 위한 것들은 공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 내용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료를 위한 성형은 공제 가능하다,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안경렌즈는 1인당 얼마? 50만원까지 한도로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육비입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되죠. 중요한 내용이죠.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이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 어학연수, 대학원, 스쿨버스 당연히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복구입비는 공제가 되죠. 그래서 교복구입비는 5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50만원 한도 두 가지 외우세요. 누구? 안경, 교복. 그리고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본인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학원비는 원래 안 되는데 미취학 아동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기부금입니다. 먼저 종친회, 친목회, 동창회 같은 학연 지원,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법정 기부금, 이걸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법정 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되는 거죠. 자, 누가 있습니까? 수재민 돕기, 국가기부, 국방헌금,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 요 5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종교단체냐 아니냐, 이제 둘로 나누는데, 종교단체는 그냥 말 그대로 종교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거고요. 이외의 기부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4가지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는데, 이거는 10만원과 10만원 초과를 나누어서 공제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0만원과 10만원을 나누어서 입력하셔야 되고요. 정치자금은 유일하게 뭐다? 본인만 공제가 됩니다. 가족들은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본인만 공제가 되는 거 두 가지를 꼭 외우세요. 누구? 정치자금하고 대학원. 본인만 됩니다. 네, 다음은 신용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포함이죠. 자, 포함을 해서 형제자매의 명의로 된 카드는 공제가 안 됩니다. 당연히 형제자매 명의의 현금 영수증도 공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공제가 안 되고요.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비, 세금과공과 같은 이런 고정적인 지출들도 공제가 안 되죠. 그리고 현금 서비스, 상품 구입도 공제가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됩니까? 이건 나중에요. 그 현금 영수증 끊을 거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에서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카드에서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구입비 당연히 공제 안 되죠. 근데 중고차의 경우에는 10%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 공연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나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당연히 공제가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건 일반적인 공제는 이제 15%예요. 15%인데 만약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다. 자, 그럴 경우에는 도서 공연비를 이제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은 30%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서 공연비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란에다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들은 넣으시면 되고요. 총급여가 7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도서 공연비에 넣는 게 아니고요. 신용카드에다가 그냥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입력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중복공제가 불가능하죠. 그쵸? 근데 중복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의료비는 의료비에서도 공제가 되고 카드에서도 공제가 됩니다. 교복구입비 당연하죠. 교육비하고 신용카드 둘 다 공제가 되고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공제 되는 거 3가지, 의료비, 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학원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학원비는 초중고만 좀 볼게요. 미취학 아동은 원래 다 되는 거고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에서는 학원비가 공제가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하게 되면은요, 신용카드로는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비는 신용카드에서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 퇴직연금, 연금저축이 있는데, 자, 연금은 이제 본인만 그냥 공제가 되고 한도는 있다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세세 공제 당연히 무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00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자, 연한도 75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부사원 최원호 씨고요. 사본은 120, 입사 연월일은 이번 연도 1월 1일이고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요. 최원호와 생계는 같이 하고 있고 지출 내역은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증빙에서 확인된 내역이며 주임 등록번호는 모두 옳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한마디로 인적 공제를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월세주택 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원호의 청구액은 6천만 원이고요. 최원호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좀 볼 건데 최원호 본인은 일단 웬만하면 다 공제가 되죠. 뭐 본인은 연령장과 소득금액 제한이 없으니까. 문제는 이제 배우자인데 배우자는 일단 연령자는 없죠. 그렇죠? 야, 윤선 씨가 배우자예요. 연령자는 없는데 소득금액 제한은 있죠. 근데 문제에서도 그랬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소득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배우자도 웬만하면은 거의 다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슬기 자녀가 있는데 당연히 이번 연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슬기는 일단 연령제한은 통과했고요. 또 문제에서는 전체 가족이 소득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 슬기도 당연히 웬만하면은 공제가 되겠죠. 자, 월세주택 임차 내역은 나중에 적용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자, 여기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원호 본인부터 해가지고 이제 배우자 슬기까지 이렇게 하나씩 엎어가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참고로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그 인적 공제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전산 띄울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4번에 F2 누르신 다음에 최원호를 불러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부양가족 명세로 먼저 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자, 최원호 혼자 있으니까 배우자하고 자녀 입력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인적 공제부터 만들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인적 사항들을 선생님이 먼저 입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입력을 하고 나서 이제 풀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화면이 바뀌겠습니다. 네, 화면이 바뀐 동안에 쌤이 간단하게 이렇게 부양가족의 인적사항들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인적사항 정도는 입력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입력하시고요. 자, 원호 씨부터 볼게요. 본인은 일단 무조건 공제가 되니까 기본 공제 본인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료 보니까 뭐 추가로 공제가 되는 건 없어요. 자, 배우자 윤선희 씨는 연령자는 없죠. 근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윤선희 씨도 배우자로서의 공제가 됩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기타 뭐 추가 공제는 되는 게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녀 최슬기가 있는데, 자, 슬기는 나이가 어때요? 0세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쵸? 소득도 없고 하니까 기본 공제는 20세 이하로 공제가 되는 거고, 0세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출산 입양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에다가 체크를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부양가족 명세는 이제 입력이 다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 연말정산 입력하셔가지고 연말정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우선 최원호 씨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용카드, 지불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되어 있죠. 자, 의료비는 그 중복공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는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됩니다. 그렇죠? 지불카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으니까 요건 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카드만 먼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신용카드 왼쪽에 있죠? 그래서 F2 누르시고 42번에서 신용카드는 2천만원 해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겁니까? 뭐였지? 아, 전통시장이네요. 자, 전통시장을 사용한 게 50만원 있으니까 여기다가 50만원 넣고 100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나머지 950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사용한 게 있는데 독일어 학원비의 결제 금액이죠. 여러분, 학원비는 교육비에서는 공제가 안 되죠. 하지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끄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걸로 공제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학원에 다니면은요, 웬만하면은 카드나 현금 영수증 끊으라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에다가 100만 원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학원비는 교육비로는 공제가 안 되지만 물론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는 공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보험료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120만 원이 일반 부장성 보험되어 있는데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험료에 가셔가지고요, 일반에다가 1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료비입니다. 자, 본인 의료비는 웬만한 거는 다 공제가 되죠. 그래서 1, 2, 3번 보니까 자, 의료기관 지급한 비용은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건데 콘택트 렌즈는 안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경 렌즈는요 50만 원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만들어서 더해서 공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의약품은 건강기능식품이니까 보약이죠. 보약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50에 50 더해가지고 의료비는 자, 여기 나와 있죠. 본인 의료비에다가 F2 얼마 30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비가 있는데 자, 교육비도 뭐 웬만하면 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 건 다 됩니다. 그래서 독학 학위에 의한 법률에 의한 이제 교육과정 지출 비용 당연히 되는 거고요. 300만 원. 그 다음에 독일어 학원인데 학원은 안 되는 거예요. 학원은. 그러니까 학원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학위 취득은 그냥 뭡니까? 뭐 대학교 다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교육비에다가 F2 누르고 얼마 본인 거 300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재민 돕기, 그러니까 수재민 돕기죠. 수재민 돕는 건 무조건 법정 기부금으로서 공제가 전액 다 됩니다. 정치자금법이 있죠. 자,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금, 이것도 공제가 되죠. 10만 원. 자, 그러면 기부금 가셔가지고 F2 누르고 법정 기부금에는 20만 원을 그 이재민 돕기, 즉 수재민 돕기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정치자금은 10만 원이죠. 10만 원이니까 어차피 10만 원 이하니까 여기다가 10만 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50만 원이었다면 위에 10만 원, 밑에 40인데, 그쵸? 딱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10만 원까지만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본인 건 다 했고요. 이제 배우자 윤선희 씨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선희 씨는 일단 의료비하고 교육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의료비가 중요하죠. 자, 이게 별표입니다. 자, 이게 이번에 좀 어렵게 나왔는데, 자, 우리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한도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잠시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자, 해당 과세기간, 그러니까 연간 총급액이 이거는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로자가 이제 산후조리원, 그쵸? 산후조리원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은 출산 1회당 얼마? 2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200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여기 문제 보시면은, 일단 본인이 총금액이 6천만 원이니까, 자, 7천만 원 이하이죠. 이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공제가 되겠죠. 대신에 한도는 2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의료비는 산후조리원 200만 원까지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배우자는 의료비에 가셔가지고 F2 누르고 자,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다가 200을 입력하시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교육비인데 자, 얘는 이제 통신대학교 교육비 지출 비용이죠. 대학교죠. 자, 100만 원만큼을 어디에다가 교육비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우자는 대학생이니까 자, 대학에다가 F2 누르고 자, 방금 얼마였죠?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F2 누르고 100만 원.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슬기 자녀가 있는데 자, 자녀는
자, 의료비가 있는데 이게 건강진단비이죠.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가셔가지고 F2 누르고 자, 그 밖에다가 자, 50만 더 엎어요. 그래서 25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더 이상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입력할 것은 없습니다. 그쵸? 그럼 마지막에 이제 월세주택 임차, 그러니까 월세 공제에 대해서만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전산 월세주택 임차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입력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화면 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바뀐 동안 쌤이 이렇게 입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임대인 이름 적고요. 이번에는 임대인이 그 주인번호가 없고 사업자 번호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 적으시면 돼요. 유형은 이제 여기에 1번 단독주택 누르시면 되고 면적 주소 정확히 적고 계약기간 제일 중요하죠. 정확히 적으시면 되고요. 월세액은 무조건 연간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연간 840만 원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월 금액을 적으시면 안 돼요. 840만 적으시면은 이렇게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네, 다 했습니다. 그쵸?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네, 연말정산 문제도 마감을 하고요. 자, ESC 빠져나오시면 이상으로 97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문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전산세무 2급 97회 이론시험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